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인데요. 자, 연을 쫓는 아이라는 작품인데, 2001년 12월, 나는 1995년에 어느 춥고 흐린 겨울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그날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어붙은 시내 가까이의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과거는 묻어도 자꾸만 비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골목길을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 여름 어느 날 라힘 칸이 파키스탄에서 전화를 했다. 그는 나한테 그곳으로 와달라고 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부엌에 서서 전화를 받던 나는 전화기 속에 있는 개 라힘 칸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속죄하지 못한 죄들이 가득한 내 과거가 그 속에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산책을 나가 골든게이트 공원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스플래클스 호수를 따라 걸었다. 이른 오후에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몇십 개의 모형 배들이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기다란 남색 꼬리가 달린 두 개의 붉은 연이 떠 있었다. 두 개의 연은 공원의 서쪽 끝에 있는 나무들과 풍차들 위에 이제는 내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샌프란시스코를 내려다보며 두 눈처럼 나란히 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귀에 하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언청이었던 하산. 나는 버드나무 가까이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라힘 칸이 전화를 끊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나는 쌍둥이 연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핫산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바를 떠올리고 알리와 카불을 떠올렸다. 나는 1975년 겨울이 되어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그 겨울을 떠올렸다. 핫산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차도에 있는 포플러 나무에 올라가 깨진 거울 조각으로 햇빛을 이웃집 안으로 반사시켜 사람들의 속을 썩이곤 했다. 우리는 높은 가지에 발을 대롱거리며 앉아 있었다. 우리의 바지 주머니에는 말린 오디와 호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우리는 오디를 먹고 또 서로에게 킥킥거리며 던지고 번갈아가면서 거울을 비춰댔다. 하산이 나무 위에 앉아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거의 완벽하게 동그란 얼굴에 비치던 모습. 나무로 조각한 중국 인형처럼 생긴 얼굴, 납작하고 넓은 코, 대나무 잎처럼 비스듬하고 가느다란, 빛에 따라서 금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바뀌는 눈, 아래로 처진 작은 귀, 나중에 생각이 나서 불쑥 보탠 것 같은 뾰족하고 도톰한 턱. 중국 인형을 만들던 사람의 연장이 미끄러지거나 어쩌면 피곤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입술. 아직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때때로 나는 나무 위에서 핫산에게 세 총의 호두를 넣어 이웃집 독일산 셰퍼드에게 쏘라고 했다. 핫산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내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 핫산은 내 말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세 총을 쏘는 그의 재주는 대단했다. 핫산의 아버지 알리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노발대발했다. 알리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화를 냈다. 그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무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했다. 그리고 거울을 빼앗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줬다. 악마도 기도를 하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그들에게 거울을 비쳤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노려보며 늘 이렇게 덧붙였다. 악마는 그렇게 하면서 웃는단다. 네, 아버지. 하산은 발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우물거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고자질하지 않았다. 거울을 비치고 이웃집 개한테 호두를 쏘라고 한 것이니 내 생각이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 포플러 나무는 철문으로 이어지는 붉은 벽돌로 된 차도 양쪽에 심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철문은 우리 집으로 통하는 차도로 이어졌다. 집은 벽돌길 왼쪽에 있었고 벽돌길 끝에는 뒷마당이 있었다. 사람들은 카불 북쪽에 위치한 신흥부유층 지역인 와지르 아크바르 칸에서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카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덩굴 장미가 양쪽으로 심겨진 널찍한 입구를 지나면 바닥에 대리석이 깔리고 창문이 넓은 큰 집이 나왔다. 바바가 이스파한에서 직접 골라 사온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이 4개의 욕실 바닥에 깔려 있었다. 벽에는 바바가 캘커타에서 구입한 금색 실로 뜬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둥근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위층에는 내 침실과 바바의 방, 바바의 서재가 있었다. 서재는 흡연실이라고 하기도 했다. 서재에서는 늘 담배와 계피 냄새가 났다. 바바와 그의 친구들은 알리가 차려진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서재로 들어가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아 쉬었다. 그들은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그들이 좋아하는 3가지 주제, 즉 정치와 사업과 축구에 대해 얘기했다. 때때로 나는 바바에게 같이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면 바바는 문간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어서 가거라.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다. 가서 책이나 읽어라.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바바에게는 어째서 늘 어른들을 위한 시간만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때때로 나는 그들이 웃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1~2시간씩 그런 자세로 있었다. 아래층 거실의 둥근 벽을 따라 고급 장식장들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족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러 개 있었다. 국왕이 암살당하기 2년 전인 1931년에 할아버지가 나디르샤 국왕과 함께 찍은 선명하지 않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의 2사람은 죽은 사슴을 앞에 놓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어깨에 총을 맨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부모님의 결혼식 날 밤에 찍은 사진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멋진 바바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짓는 어린 공주 같은 어머니가 사진 속에 있었다. 바바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라힘 칸이 우리 집 옆에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2사람 다 웃지 않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바바는 피곤하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에 안겨 있었지만 내가 잡고 있는 건 라힘 칸의 새끼손가락이었다. 둥근 벽은 식당으로 이어졌다. 식당 중앙에는 마호가니 식탁이 놓여 있었는데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아버지는 거창한 파티를 좋아해서 거의 매주 손님들이 그 식탁을 꽉 채우곤 했다. 식당의 한쪽 끝에는 높은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다. 겨울이면 늘 오렌지색 불빛이 비치는 곳이었다.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가 났다. 지축이 약간 흔들렸다.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다. 하산이 소리쳤다. 아버지! 우리는 벌떡 일어나 거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알리가 다리를 절며 정신없이 홀로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하산이 알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죠? 알리가 우리를 팔로 감쌌다. 흰빛이 번쩍이더니 하늘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다시 빛이 번쩍이더니 총소리가 이어졌다. 알리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리를 사냥하는 소리다. 밤에 오리 사냥을 하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났다.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들은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에 파자마 차림일터였다. 하산이 울고 있었다. 알리가 그를 가까이 당겨 부드럽게 안아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하산이 부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조금도. 우리는 새벽녘까지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총성과 폭발음은 1시간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몹시 겁을 먹었다.
우리 중 아무도 거리에서 총 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당시 우리에게는 낯선 소리였다.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폭탄 소리와 총성 외에는 없는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절이었다. 식당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리던 우리는 삶의 한 방식이 종말을 고했다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말이다. 종말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공식적인 종말은 1978년 4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9년 12월 러시아 탱크들이 하산과 내가 놀던 거리로 진군해 들어와 내가 알던 아프가니스탄을 죽이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유혈극의 서막을 열었다. 동이 트기 직전에 바바의 차가 급하게 차도로 들어왔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그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그러고 나서 그가 출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뭔가가 있었다. 겨울, 나는 매년 첫눈이 내리면 아침 일찍 잠옷을 입은 채로 추위에 팔을 웅크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차도, 아버지의 차, 벽나무, 지붕, 언덕이 한길 눈 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완벽하게 푸르렀다. 눈이 너무 하얘 눈이 따끔거릴 정도였다. 나는 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고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이따금 들릴 뿐 사위는 고요했다. 나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하산에게 나오라고 소리쳤다. 겨울은 카불의 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적어도 괜찮은 난로를 사줄 수 있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라면 그랬다. 이유는 간단했다. 추우면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겨울은 기다란 나눗셈과 불가리아의 수도 이름을 외우는 것 같은 지겨운 공부의 끝을 의미한다. 하산과 난로 옆에서 석 달 동안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화요일 아침마다 영화관에 가서 공짜로 러시아 영화를 볼 수 있고 아침에 눈사람을 만들며 놀다가 점심으로 쌀밥에 달콤한 순무 커리를 얹어서 먹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물론 연날리기 대회도 있었다. 연을 날리고 또 연을 따라 달리고 몇몇 불행한 아이들에게는 겨울이 학교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소위 자발적인 수업들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 자발적으로 그런 수업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년 카불에서는 연싸움 대회가 열렸다. 카불에 사는 소년들에게는 그 대회야말로 추운 계절의 하이라이트였다. 나는 대회 전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손 그림자로 벽에 동물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발코니에 앉아있기도 했다. 나는 전투가 있기 전날 밤 참호에서 잠을 청하는 군인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 과장된 말도 아니었다. 카불에서는 연싸움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소간 흡사한 면이 있었다. 여느 전쟁에서 그러한 것처럼 전투를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다. 한동안 하산과 나는 연을 직접 만들곤 했다. 우리는 가을이면 매주 받는 용돈을 절약해서 바바가 언젠가 헤라트에서 사온 작은 말 모양의 사기 저금통에 넣었다.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 우리는 저금통에 배를 열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대나무, 풀, 실, 종이를 샀다. 우리는 날마다 몇 시간씩 대나무를 자르고 다듬어 살을 만들었고 강하면서 연이 쉽게 중심을 잡도록 얇은 종이를 잘랐다. 물론 우리만의 타르도 만들어야 했다. 연이 총이라면 유리가루를 묻혀 상대의 실을 자르는 실은 탄창 속의 총알이었다. 우리는 뜰에 나가서 500피트에 달하는 줄에 유리가루를 섞은 풀을 먹였다. 그리고 줄이 마르도록 나무 사이에 걸쳐 놓았다. 다음날 우리는 전투 준비가 된 실을 나무 원래에 감았다. 눈이 녹고 봄바람이 몰려올 때쯤이면 카불에 사는 모든 아이들의 손가락에는 겨울 내내 벌인 연싸움 때문에 생긴 상처 자국이 있었다. 개학 첫날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상처를 비교해보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상처는 쑤시고 2주 동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너무나
후다닥 지나가버린 소중한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슬그머니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